근대 민족국가의 기원이 끊임없는 전쟁과 식민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근대 국가 형태와 지형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어 온 현대 국가가 지닌 폭력의 문제 역시 여전히 현재적이라 할 것이다. 19세기 서구 근대 국가 정치 권력의 물질적 기초는 막스가 자본의 원시 축적이라 부르고 있는 과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벌어진 농촌의 토지 수탈과 도시의 노동력 착취 및 신대륙에서 행해진 원주민 노예제를 바탕으로 한 식민 활동을 빼놓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원시 축적을 통해 농촌의 토지가 도시 자본에 통합되고 땅을 잃은 농촌의 인구가 산업화된 도시의 임노동자로 전락해가는 과정에서 자본이 집적되는 도시의 발달이 필수적이었다고 한다면 현대 거대 도시들의 존재부터가 다분히 폭력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본의 원시 축적 과정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개입은 필수적인데 국가는 노동자들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것에 의존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임금을 조절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며 자본의 축적을 함께 도모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된 근대 국가의 정치적 권력의 성립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폭력 권력의 성립 과정이라 불릴만 하다. 국가라는 정치적 집단을 이루는 국민이라는 주체는 자본의 축적을 위해 동원되거나 동원되기를 기다리는 노동자라는 이름을 단 징병 군인들의 모습을 띈다. 여기서 자본의 축적은 마치 다음 세기 발발을 기다리며 무장하고 또 무장한 채 매복하고 있는 세계대전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경제적 주체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초과 생산과 과잉 축적은 폭력 가득한 경제로 생산적 정치라기보다는 파괴적 정치의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유럽 각국 내 지배계급이 군사지향적 봉건 귀족에서 상업지향적 부르주아지로 변화하면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전 세기에 비해 유럽 또는 세계적인 차원의 전면전은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국가 권력에 의해 군사적 효용성을 염두에 둔 산업화 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국가 간 경쟁은 세력 균형을 위한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군비 경쟁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군사화 또는 군사지상주의의 양상이 등장하면서 기술적 차원에서 전쟁의 잠재적 파괴력은 유례없이 성장했다. 국가라는 존재, 특히나 감시와 통제 및 안보를 키워드로 하여 서구 근대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된 국민국가의 존재는 영속적으로 구축되는 전쟁 계획들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며 또 그러한 연속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상정하는 온갖 담론들을 숙주로 하여 핵무기 산업 및 무인 전투기에서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벌레들의 형상을 한 소형 무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군수사업의 기생을 멈추지 않게 만든다. 여기에 더해 20세기에 이르러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숱한 내전이나 테러의 발발과 그에 대한 보복 및 대비태세는 지구 전체를 영원한 전시준비체제로 이끈다. 이슬람 국가들의 특정 지역에서 또는 이슬람 특정 세력에 의한 서방 국가 곳곳에서 발발하는 국지전에서부터 또 다른 제국을 꿈꾸는 아시아의 한 대국과 여전히 다 가시지 않은 냉전구도를 발판으로 삼아 그에 대항하려는 기존의 제국 간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이르는 대규모 시나리오를 갖는 전쟁 준비에 이르기까지 문명 국가들이 매년 매분기 집계하는 그들의 성장률에는 이렇듯 그 생산력이 곧 파괴력을 의미할 뿐인 군수산업의 성장률이 포함된다. 양차 대전 이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군수산업과 더불어 1970년대에 이르면 대처와 레이건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확산되면서 근대 자본의 원시 축적은 현대에 이르러 연속되고 더욱 확장된다. 하비는 원시 축적의 시대와 유사하게
신자유주의 시대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빈곤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을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땅의 상품화와 사유화, 공적 소유권의 폐지와 사적 소유권으로의 전환, 자원들의 신식민지주의, 국가 부채와 신용 시스템의 확장 등 강탈에 의한 축적은 더욱 발전된 방식으로 원시적 축적의 명맥을 이어받는다.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부르짖는 공적기관 및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공공성과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위협한다.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위험은 개인화되고 사유화되며, 그러한 책임과 위험을 각자 떠맡게 된 다수의 노동조건과 경제적 삶의 불안정성은 심화된다. 정신이 물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한에서 위험성과 불안정성은 다만 물질적 조건들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정신적 삶과 심리적 영역에까지 미친다. 한병철은 그에 져서 심리정치에서 우리는 자유 자체가 강제를 생성하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말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특징짓는다. 성과를 목표로 한 자신에 대한 열정적인 투자는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해 강제된다. 노동자는 더 이상 단순히 자본가에 예속된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경영할 수 있는 기업가 모델로 대체된다. 이제 폭력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온전히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의 투자와 투자로부터 비롯되는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물러남으로써 자유로운 구성원들 간의 상호적 관계를 단절하는 장치들을 통해 기능한다. 개인들은 타인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통의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하기보다 타인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위해 자기개발 서적을 읽고 스펙을 쌓는 데 몰두한다. 자기개발은 신체의 관리와 심리의 치료를 불문한다. 성형시술을 통한 외모 관리와 카운슬링을 통한 긍정적인 마인드 관리는 많은 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이 된다.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들은 스스로 자아를 표피화시키고 이미지화하면서 나르시시즘적인 자아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 타인들에게 이미지화된 자신을 소개하고 사진들을 통해 자신의 취미를 전시하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개인들은 오직 자연과 대면하는 고독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경우 일면식도 없고 함께 지향하는 가치도 없는 이들과의 친구 맺기와 좋아요 요청으로 피상적 인간관계를 넓혀간다. 그러한 온라인을 통한 피상적 인간관계의 확대는 때때로 개인의 자본을 증식시키려는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아가 없는 원자화된 개인들로 사회가 채워지고 개인들은 이러한 사회 안에서 자신과 삶을 긍정하라고 학습된다. 이러한 삶의 긍정은 근본적으로는 타자에 대한 부정 위에 기초한 긍정인 한에서 연대감을 상실한 불안의 기분을 동반한다.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지속되는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 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조용히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러한 폭력이 소리 없이 지속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위험의 책임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된 생존 경쟁의 바다에서 우울과 슬픔에 침식당한 개인은 폭력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 자살을 택하거나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또 다른 개인은 타인에게 폭력을 분사하여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을 낳기도 한다. 이때의 폭력은 사회의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까닭에 폭력적 시스템 안에서 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폭발할 듯한 분노는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대상이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를 향해 극도의 폭력성을 띠고 표출된다. 범죄는 범죄자와 관계 맺고 있는 특정인을 겨냥하는 행위를 넘어 개인들 간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개인들 간의 관계가 파편화된 사회 전체를 향하는 무차별적 행위가 되어 드러난다. 이러한 폭력적 양상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져 확대된다.
자신과는 크게 이해관계도 없는 온라인상의 누군가를 향해 거침없이 분사되는 집단적 욕설과 폭언은 이제 누구나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한편 국가 간 벌어지는 감시와 안보의 네트워크 체계는 이제 국가들 간의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을 관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감시 카메라와 같은 보안 장치가 건물들과 거리 곳곳에 마련되고 우리의 이웃들은 언제 우리를 해칠지 모르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된다. 보안 시스템에 의지하는 사회 안전의 추구는 나의 삶으로부터 공동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이웃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사회 안의 배제의 논리를 심화시킨다. 타인들은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선별되고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타인들은 경계와 배제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계장치들과 중앙화된 공권력의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보안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감시라는 일방적 시선 아래 포획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의 쌍방향적 교류와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차단한다. 이웃 간의 신뢰와 봉사, 우애와 협력의 강화 대신 보안장치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통계적 수치에 따른 리스크의 최소화가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요하고 유효한 방안인 것으로 자리잡는다. 일상을 잠식하게 된 보안 시스템의 급속한 발달은 자본의 공유 및 고른 분배가 실현되지 않고 사적 재산권의 크기와 범위만이 확대됨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자신들의 계층을 아래 계층과 차별화하며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안전하게 획득하고 보유하려는 욕망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사적 자본의 유지와 확장을 돕는 보안 산업 역시도 더불어 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기능하게 되면서 이제 불안이라는 요소는 공동체 내부에 내재적으로 상존한다. 나는 나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나의 정보를 외부 장치에 실시간 기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와 안전이란 것이 어떠한 외부적 위협도 없는 상태, 내적으로 평화롭고 거리낌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 시대의 자유와 안전은 오직 외적인 보안 장치들을 통해 나의 삶을 끊임없이 외제화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잠재적인 위험과 위협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부자유스러운 자유, 불완전한 안전이 된다.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확산된 사회 전체의 과잉 금융화는 과거 임금노동에 주로 의존하였던 무산자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재테크를 통한 고수익의 창출과 대박 신화의 가능성은 전통적 의미의 노동과 계급 개념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모두에게 대박을 꿈꿀 수 있는 자유는 허락될지언정 대박을 실현시킬 행운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투자자라는 이름을 허락하며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계급 개념을 해체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 그것은 연봉의 액수와 성과급의 차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연속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 계급의 계층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좌절시키고 사회 안의 수직적 위계와 질서를 더욱 일반화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개인들 간 자산의 차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의 투자는 더욱 커다란 소득 격차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국가에 의해 장려된 또는 국가를 넘나드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된 부동산과 주식 투기의 붐은 많은 경우 가계의 부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채무의 확대는 개인과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폭력으로 기능한다. 20, 30대에 이미 탕감할 수 없는 액수의 부채를 진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만나 자신들의 현실을 비관하며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뉴스가 한때 심심치 않게 들려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대박 신화와 성공 이데올로기가 많은 이들의 삶의 목표로 자리 잡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 개인의 능력과 자기 개발로 전제되면서 이웃이나 공동체 간의 협력과 연대는 넓고 부차적인 가치로 전락한다.
연대감의 단절과 소멸은 사회 전반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확산시키고 성공을 향한 삶의 노력이 좌절되는 많은 경우 우울증과 불안의식은 더욱 심화된다.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은 그러한 소외감과 불안감을 힐링이라는 말로 위로한다. 여기저기서 우리에게는 힐링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병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겠다는 각종 서적 및 프로그램, 상담소들이 사회 곳곳에 생겨난다. 하지만 정작 치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힐링과 치유 산업은 우리가 공동으로 숙고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을 제로의 값으로 만든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문제 설정 자체를 지극히 개인적인 신체 및 심리 상태나 사교 활동에 국한시킴으로써 정작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문제가 올바르게 제기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해결된 것도 없으며 해결된 것이 없으니 문제가 지속되는 덕에 힐링과 치유 산업 또한 더불어 지속된다. 이러한 시류 속에서 학문의 실용성 및 연구의 효율성 추구라는 기치 아래 인문학의 가치와 의미 또한 퇴색된다. 삶과 실제하는 세계를 향해 물음을 던지며 텍스트를 읽고 사유하는 철학의 영역이 가상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실험과 관찰로 채워진 지극히 자연과학적 방식의 조잡한 심리학의 내용들로 대체된다. 자신을 향해 스스로 물음을 던져야 할 철학이 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던지고 자신은 그저 타인의 해답만을 기다리면 되는 상담술인 양 오인된다. 인문학과는 많은 대학들에서 추방당하거나 또는 전혀 인문학적이지 않은 강의들로 채워진 채 인문학이라고 선전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문학 시간 강사들이 생겨나지만 그러한 뉴스는 그다지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많은 경우 대학은 기업의 요구와 이해에 종속되고 학문의 탐구라는 대학의 목적은 취업의 준비와 달성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 대학의 교수나 강사의 능력은 연구의 폭과 깊이에 따라 측정되기보다 매년 기계적으로 생산해내는 연구서의 수량 내지는 영어로 작성한 논문의 개수로 평가된다.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평가 시스템이 확산된다.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은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 문항과 점수표에 의지된다. 평가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개인들은 스스로의 실적을 쌓기 위해 분투하며 그 결과로 돌아오는 인센티브에 따라 개인들 사이에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도가 마련된다. 신자유주의 시대 기업의 이익만이 우선시되고 고용 조건이 악화되면서 점점 좁아져만 가는 취업문 앞에서 학문을 통한 진리 탐구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대학 안의 학생들에게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토익 문제 하나로 나의 경쟁자와 나의 스펙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토익 문제집을 집어던지고 학점과 연관도 없는 고전과 씨름하며 한 학기를 보내는 길을 택하는 대학생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취업을 위해 다수의 인턴 경력을 쌓고 여러 차례 모의 면접 지도까지 받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에서 봉사활동 점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정신나간 짓으로 여겨질 것이다. 탐구정신과 비판의식을 상실하게 된 학생들은 세계에 대한 심도 깊은 사고나 통찰력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회의 정치적 발전 가능성에도 회의적 태도만을 보이거나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한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 탓에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들이 속한 사회는 그들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사회 탓에 사회를 향한 그들의 분노는 갈수록 배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분노한들 분노만으로 폭력적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분노의 증가는 오히려 사회 안의 불안과 폭력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적대를 사회 밑바탕에 새겨넣는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이전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덕목이었던 검소와 겸손의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면서 자본의 축적과 집중을 가속화시킨다. 절약과 검소함의 의미를 담고 있던 경제적이라는 용어는 이제 수익률과 성장률의 증가라는 의미로 곧장 환원되어 사용된다. 성장률의 증가를 위한 소비와 구매력의 증대가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로 자리매김되면서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폭력과 착취의 영향은 경제의 틀 안에서 함께 고려되지 않고 쉽게 무시된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장기간 절약하여 마련된 예금 및 적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가계의 금융활동은 단기간에 고소득을 노리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바뀌게 되면서 자산의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금융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야기된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 탓에 내 집 마련은 다시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탕감할 수도 없는 크기의 부채로 이어진다. 우리 시대에 잘 살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검소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들어볼 수 없다. 대신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과 기법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투자를 위해 기꺼이 대출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 또한 생겨나고 은행의 불안정성은 심화되어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경제의 의미는 곧 자본의 증가라는 의미와 동일시되고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소유물들의 사용가치를 10분 활용하고 물질적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지평에서 사라진다. 검소함이라는 가치의 부재가 자연에 대한 폭력을 심화시킨다면 겸손함이라는 가치의 쇠락은 인간에 대한 폭력을 증대시킨다.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은 스스로를 타인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고 타인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타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의 단점을 토로하는 것은 경쟁력이 곧 생명을 의미하는 작금과 같은 자기 PR 시대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일로 여겨진다.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포장하고 자신의 뛰어난 점을 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데에 실패하여 자신의 몸값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그러한 개인의 무능력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제 타인의 첫인상은 그의 눈빛과 태도를 통해 다가오지 않고 그가 연출한 옷차림과 머리 모양, 화장법에 따라 좌우된다. 나의 장점이 타인에 의해 발견되고 그것에 대한 타인의 칭찬에 겸손한 태도로 답하는 과정을 거쳐 한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승인과 존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스스로를 타인들보다 높이기 위해 분투하며 타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선 이후에도 겸손함이 아닌 그저 당당함과 자신감만으로 답하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는 축소되고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사회 전체에 확산된다. 이러한 수직적 인간관계의 형성은 자본의 불균등한 소유와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바탕을 이룬다. 소수 개인들에 의한 거대한 자본의 탈취는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능력 있는 자가 세계를 이끈다는 슬로건에 따라 거대 자본은 그러한 능력에 귀속되는 것으로 쉽게 허락되고 능력 없는 자에 대한 폭력은 국경을 넘어 세계 전체로 확산된다. 세계 시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며 몸집을 불리는 초국적 기업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영위하던 이들은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내의 전통 산업에서 밀려나 일자리를 잃고 이주 노동자가 되어 주변 국가들을 떠돈다. 모든 국가가 세계화를 외치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축적을 허락하면서 가난한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에게 값싼 세금만을 부과하며 자신들의 자본이 부유한 국가들로 이전되는 것을 돕는다. 그 결과 빈국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부국의 기업들은 더욱더 부유해진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이는 자살과 범죄의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반세기가량 세계 전체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는 이렇듯 세계 전체의 폭력성을 증가시키며 그것이 내세운 성공 이데올로기의 이름과는 달리 명확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신자유주의에 참여한 전 세계의 국가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극심한 부채와 실업 문제에 직면했으며 사실상의 자본의 증가를 경험한 이들은 그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신자유주의 국가들과 기업들이 줄곧 주장하였던 성장이라는 가치에 대한 맹신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시대는
신자유주의 이전에 이루었던 경제 성장률에 비해 볼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만을 기록했다. 신자유주의가 저물어가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거대 자본과 결탁한 정치 세력들이 자국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타국과 타민족의 탓으로 돌리며 국경을 봉쇄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안에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해내고 있다. 모습을 바꾸어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폭력 앞에서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질서를 함께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폭력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위태로운 빈곤국가의 하위 계층에게로 그 방향을 바꾸어 그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지난 시대 우리가 설령 폭력의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다가올 시대 폭력의 새로운 가해자가 되어 폭력이 그리는 지도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강도를 심화시키게 될 뿐이다.